수준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나대냐? 그동안 많이 참았다. 이제 나가! 임신 8개월 며느리를 빗속에 쫓아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고급 주택에서 그렇게 임산부를 2층 밖으로 떠밀어 버렸죠. 엘리트 판사 출신 시어머니. 박미정 씨는 며느리 한도연 씨를 결혼 전부터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데 이날은 그 감정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쫓겨난 시어머니 앞으로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미정 씨 되시죠?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압수수색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이른 아침 7시 반. 법조타운 건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 무렵 3층의 작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제일 먼저 불이 켜졌습니다. 한도연 변호사는 말없이 책상에 앉아 두꺼운 계약서 파일을 펼쳤죠.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이 한 줄 한 줄 활자를 훑어 내려갑니다. 붉은 펜을 들고 조문 번호를 체크하며 때때로 육법전서를 꺼내 대조했습니다. 이른 출근은 그녀의 습관이었죠. 남들보다 2배는 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9시가 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중년의 의뢰인이 들어왔죠. 부동산 매매 계약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구입하려는 자영업자였고 상대편은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도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3조 2항 민법 제305조와 충돌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황급히 조문을 확인했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의뢰인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도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상권 설정 조항인데요. 이대로 계약하시면 건물주가 나중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건물을 새로 지어도 땅 임대료를 계속 내셔야 합니다. 조문 하나만 수정하면 방어 가능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변호사,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잡아내다니. 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 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숨기고 있는 게 하나 있었죠. 아버지가 대법관이라는 것, 법조계에서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라는 것. 하지만 그건 지금 꺼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한도연이라는 이름 석자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입사 지원서에도 가족관계를 적지 않았고 동료들에게도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육법 전서가 보였죠. 밑줄 그어진 조문들, 형광펜 자국들, 포스트잇으로 빼곡한 페이지들. 법학 전문 대학원 시절부터 써온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서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그녀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도연은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죠. 그날 저녁 9시 사무실엔 도연과 동료 변호사 정상훈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훈은 대형 로펌 출신이었지만 이곳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하나를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한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도 당신은 묘하게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회의 때도 그랬고.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훈의 눈빛이 진지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변호사,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요? 도연은 살짝 놀랐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함께 걷는 한강변 산책로, 퇴근 후 이어지는 저녁 식사들. 법률 이야기로 시작해 일상 이야기로 이어지는 대화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상훈은 다정했고 세심했습니다.
도연이 피곤해 보이면 먼저 택시를 잡아주고 힘든 사건이 있으면 묵묵히 옆에서 들어줬죠. 도연은 그 다정함이 낯설지만 좋았습니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그녀에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사무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상훈이 도연의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케이스가 들려 있었죠. 한도연 변호사님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행복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행복한 건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한 건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은색 반지가 그녀 손가락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그 반지를 보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나만의 가족을 만드는 거야. 일주일 뒤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해 보였죠. 도연 씨 주말에 어머니가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연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인사드려야죠. 하지만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곧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이었죠. 한남동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긴 정원길을 걸어 들어가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유럽식 건물, 대리석 분수대, 정교하게 다듬어진 소나무들. 고급 외제차 몇 대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뿌렸습니다. 거실은 호텔 로비만큼 넓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정이었죠. 명품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올린 머리.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영 씨. 이름부터 틀렸습니다. 도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연입니다. 박미정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아, 도연이구나. 실수했네요. 그녀는 크리스털 유리잔에 생수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라서요.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아, 로스쿨이요? 요즘은 다들 가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순간 도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는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 박미정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물어본 건데 왜 내가 대답하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직에 계십니다. 그 말에 박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죠. 석 달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피로연에서도 박미정은 차가웠습니다. 하객들에게 며느리를 소개할 때조차 무표정했죠. 우리 며느리예요. 초짜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이른 새벽부터 시댁 부엌에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박미정이 부엌에 들어와 도연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도연 씨, 칼질은 할 줄 알아요? 네, 어머니.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칼도 제대로 못 잡던데. 천천히 하세요. 말은 친절했지만 어조는 냉소적이었습니다. 도연은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란 게 원래 이런 거려니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상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상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병원 가봤어? 응, 오늘 확인했어. 6주래.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행복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연이가 임신했어요.
박미정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축하의 말은 없었죠. 몇 주? 6개월이요. 6개월이나 됐는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도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말씀드리려고요. 박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은 그만둬야겠네요. 임신부가 법정에 서면 보기 안 좋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요. 도연 씨. 박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집안은 격이 있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몸으로 돌아다니는 건 채통에 어긋나요. 상훈이 난감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임신해도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훈아, 내가 뭘 알아? 엄마 말이 틀렸니? 상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그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성격이 좀 그래. 이해해줘. 응. 조금만 참아보자. 아기 낳고 나면 나아질 거야. 도연은 대답 대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킬게.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약속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과연 자신이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 뒤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시댁 서류실 정리 좀 도와달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연은 시댁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서류실 정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도련님 어머님은 외출 중이시고 서류실은 2층 끝입니다. 도연은 계단을 올라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지나갔죠. 모두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서류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과 서류함이 빼곡했습니다. 박미정이 남긴 메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오래된 파일 정리 부탁. 2000년대 자료는 폐기. 도연은 서류함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송장, 회계 장부들. 하나씩 확인하며 폐기할 것과 보관할 것을 분류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래쪽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갈색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 겉면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내부 자문 판결 보전.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판결문 초안, 뇌물수수 내역, 증인 위증 교사 기록. 활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박미정의 이름이 곳곳에 보였고 날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명백한 법조 비리였죠. 도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 찰칵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도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서둘러 서류를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문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다른 서류함으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거나 손에 쥐고 읽는 척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정이 들어섰습니다. 도연 씨, 정리 잘 되고 있어요? 네, 어머니. 2000년대 자료 확인 중이에요. 박미정의 시선이 서류실을 훑었습니다.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뭐 특이한 건 없었고요? 아니요, 그냥 오래된 계약서들이에요. 박미정은 몇 초간 도연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서류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연이 방금 닫은 바로 그 서류함 앞에 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미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서류함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택배 왔습니다. 박미정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세요.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요. 네, 어머니. 박미정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를 걷는 힐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미정과 상훈이 함께 있었죠. 평소처럼 대화가 오갔지만 도연은 한마디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그 서류들만 맴돌았습니다. 상훈이 물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좀 피곤해서. 임신했는데 무리하면 안 돼. 일찍 들어가서 쉬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훈이 운전하며 가벼운 이야기를 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상훈에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실에서 박미정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 옆에서 운전하는 상훈을 보니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가족은 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외부인이었죠.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17장의 증거.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기록하자. 모든 것을 기록하자.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냉정하게, 정확하게. 변호사의 습관이었습니다.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말하는 것. 기록하자. 끝까지. 하지만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임신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도연은 시댁 서류실에서 발견한 비리 문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어느 토요일 저녁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에 어머니 로펌 창립 기념 파티가 있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나도 가야 해. 응, 어머니가 꼭 오라고 하셨어. 가족이니까.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임신 6개월인 몸으로 파티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한남동 저택의 대형홀.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법조인, 정치인, 재벌가 인사들. 모두가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차림이었죠. 도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배를 가리려 했지만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박미정은 무대 위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화려한 미소로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무렵 도연은 조용히 2층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숨이 막혔기 때문이죠. 라운지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CD 케이스와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었죠. 태교 음악 CD와 감사 편지.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미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하객들과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죠. 도연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미정이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지금요? 보다시피 바쁜데. 짧게만요.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도연은 CD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태교 음악이요. 그리고 감사의 편지예요. 박미정은 CD를 받아들더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초짜 변호사 주제에 감히 이런 걸 주네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박미정은 편지를 펼쳐 읽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댁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웃기네. 뭘 배웠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쓴 게. 도연 씨. 박미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집안 이름 더럽히는 거 아세요? 임신한 몸으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드리려고. 박미정이 편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손을 뻗어 도연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 집안 이름을 더럽히지 마.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죠. 상훈이 어디선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하지만 박미정은 도연을 현관 쪽으로 끌었습니다. 도연은 저항했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가. 박미정이 도연을 밀어냈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빗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여보 도와줘요. 도연이 울먹이며 상훈을 쳐다봤습니다. 상훈은 현관 안쪽에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때 2층 창가에 상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커튼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졌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외면하는 순간을. 폭우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죠. 도연은 배를 감싸쥐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임신부 응급 환자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초음파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박동 확인됩니다. 태아는 무사합니다. 그 말에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직장 해임 통보서. 박미정의 로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은 박미정 로펌의 협력사무소였죠. 압력이 들어간 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존엄도, 직장도, 남편의 사랑도.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증거. 휴대폰 속 17장의 사진. 그리고 오늘 밤의 기억. 기록하자. 끝까지.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싸우자.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하자.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도연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일째 입원 중이었죠.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마음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도연아. 윤다혜였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현재 중앙지검 검사였죠. 도연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뻗었습니다. 다혜야. 괜찮아.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하다니. 다혜는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박미정의 폭력, 정상훈의 침묵, 해고 통보까지. 다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도연아,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임신부 상해는 가중처벌 대상이고. 하지만 증거가 없어. CCTV는 시댁이 다 관리해. 내가 접근할 수 없어. 다혜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이 일 내가 도와줄게.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의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 박미정 씨의 며느리
한도연 변호사가 시댁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다혜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도연 변호사와 대학 동기로서 말씀드리자면 당시에도 그녀는 상류층 남성과의 결혼을 원했습니다. 이번 임신 역시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부축했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산된 여자, 지분 노린 임신, 사기 결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지만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돈 밝히는 여자의 지워라, 거지가 명문가에 기어들어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정상훈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임신도 계획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TV를 껐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그고 혼자 있었습니다. 배만 쓰다듬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도연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김나영입니다. 박미정 대표님 로펌 비서예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은 나영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그날 밤 CCTV예요. 파티장, 현관, 그리고 2층 창가.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여자예요. 그날 밤 봤어요. 변호사님이 폭우 속에서 쓰러지는 거. 그리고 도련님이 창문을 닫는 거. 차마 못 봐주겠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로펌 자료잖아요. 유출하면. 알아요. 각오하고 왔어요. 나영이 USB를 도연 손에 쥐어줬습니다. 변호사님 싸우세요. 제대로 싸우세요. 전 변호사님 편이에요. 나영이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붙잡으려 했지만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있으면 의심받아요. 조심하세요, 변호사님.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손 안에 USB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파티장에서 박미정이 도연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현관에서 밀어내는 장면. 그리고 2층 창가에서 정상훈이 커튼을 잡고 창문을 닫는 장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2개였습니다. 서류실의 비리 파일 사진 17장, 그리고 폭행 CCTV. 도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어디 있니? 한학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이제 내가 나서야겠구나. 집에 있어라. 내가 간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새벽 창문 너머로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학수가 들어섰죠. 대법관 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도연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학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싸워야 할 때구나. 아버지. 20년 전
내가 닫지 못한 문이 있었다. 이제 그 문을 닫을 때가 온 것 같구나.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한학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법조계에서 정의로 유명한 인물들이었죠. 박미정의 비리를 추적하는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한학수는 자신의 20년 경력과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한편 도연은 자신이 가진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실에서 촬영한 비리 파일 사진 17장, 김나영이 준 CCTV USB, 그리고 자신이 기록해온 일지, 모든 것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도연의 집으로 왔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진들 원본 파일인가요? 네, 촬영 당일 그대로예요. 좋습니다. 메타데이터 확인하면 촬영 시간, 장소 모두 증명 가능합니다. 전문가는 USB도 검증했습니다. CCTV 영상에 편집 흔적이 없다고 확인했죠. 법정 증거로 충분하다는 평가였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학수의 조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학수의 집무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대법관님, 박미정의 과거 기록을 찾았습니다. 말해보게. 2005년 박미정은 당시 지방법원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꾼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한학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팀원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당시 징계위원이었던 한학수가 박미정을 판사직에서 해임시켰다는 내용이었죠. 한학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박미정이 자신을 노려보던 눈빛,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박미정은 판사직을 잃은 후 변호사가 되어 로펌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쌓았죠. 대법관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킨 것도, 도연을 괴롭힌 것도 모두 계획된 복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학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더 깊이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미정의 현재 비리까지 모두 찾아내라고 했죠. 조사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촬영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뇌물을 준 기업인, 위증한 증인,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하나씩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한 달 후 한학수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 도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미정의 비리 증거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나. 박미정은 지난 15년간 최소 30건의 재판에 개입했다. 뇌물만 50억 원이 넘는다.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입니다. 한학수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도연이 직접 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임신부 폭행, 명예훼손, 부당해고. 모든 피해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공익변호인단이 구성됐습니다. 인권 변호사 5명이 자원했습니다. 모두 도연의 사건을 듣고 분노한 사람들이었죠. 한도연 변호사님, 저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변호사들은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임신부 폭행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CCTV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이죠. 명예훼손은 윤다혜 검사와 정상훈의 인터뷰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정의 과거 비리까지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법조 비리의 연장선이었으니까요. 도연은 회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일주일 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대법관의 딸이 시어머니를 고소했다는 뉴스가 터졌고 법조계 거물 박미정의 비리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박미정은 즉시 변호인단 15명을 고용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힘을 총동원했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진술 연습, 증거 검토, 예상 질문 대비.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싸울 거라고, 정의를 위해서라고 말했죠. 한학수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도연아, 준비됐니? 네, 아버지. 진실은 하나면 충분하다. 그걸 잊지 마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재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마지막 진술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판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회복입니다. 첫 문장을 쓰고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아침 10시,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고 법조인들이 속삭이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피고석엔 박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당당한 표정이었죠. 그녀 옆으로 변호인 15명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대형 로펌의 위용이 느껴졌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한학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연이 입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가 드러났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익 변호인단 5명이 그녀를 따랐죠.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도연은 원고석에 앉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1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정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오히려 원고 한도연이 피고인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변호인은 서류 묶음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원고는 결혼 전부터 피고인 가문의 재산 규모를 조사했습니다. 임신 역시 계획적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도연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포렌식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 문서들은 작성 날짜가 조작됐습니다.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작성일은 재판 개시 2주 전입니다. 박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 측 변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핵심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파티장 장면. 박미정이 도연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 도연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 현관으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 박미정이 도연을 밀어내는 장면. 도연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장면.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2층 창가로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정상훈이 커튼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미정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정상훈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법정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고 도연이를 지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아. 나는 비겁했어. 도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박미정의 변호인들이 당황해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법관 한학수의 딸 한도연 변호사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출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도연은 박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임신부 상해이자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조 비리의 연장선입니다. 피고인 박미정은 지난 15년간 30건 이상의 재판에 개입했습니다. 뇌물수수, 위증교사, 판결 매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도연 측 변호인이 두꺼운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박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약자였습니다. 임신한 여성이었고 힘없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약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오늘 법으로 정의를 증명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피고인 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도연이 원고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학수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했다, 도연아. 아버지. 밖으로 나가는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담담하게 걸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2주 후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엔 검찰도 박미정을 기소했습니다. 법조 비리 혐의로 말이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도연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이름은 대법관 한학수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한학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박미정은 지방법원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꿨습니다. 한학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저는 박미정을 판사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그날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학수는 박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제 딸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박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판사직을 빼앗고 명예를 짓밟았잖아.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십시오. 한학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법을 팔았습니다.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권력이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제 딸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복수한 겁니다. 아니, 법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학수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 최종 변론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30분 후 재판장이 돌아왔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미정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임신부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는 아동학대 가중처벌법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15년간 법조 비리를 저질러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 박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공범 윤다혜는 직권 남용 및 명예훼손으로 검사직 박탈,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정상우는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원고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한학수가 다가와 딸을 안았습니다. 수고했다, 도연아. 아버지 고마워요. 기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오늘
법이 약자를 지켰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판결이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법은 여전히 우리 편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골목 어귀에 작은 법률사무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연정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3살 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죠. 아이는 깔깔 웃으며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집 가요? 응,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거야. 도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연정. 도연의 연자와 정의의 정자였습니다. 엄마는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저 멀리서 파란 수의복을 입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호송차 옆에 서 있었죠. 박미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박미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여성.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이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당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인사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안고 다시 걸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하늘에서 부서지는 햇살 사이로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여전히 인간의 편에 있어.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어디서 시청하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